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서 시멘트가 드러나 있고 우편함에는 광고 전단이 꾸깃꾸깃 쑤셔 박혀 있었다. 계단 참마다 오래된 자전거, 버려진 의자, 이름 모를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그 건물은 내가 30해 넘게 살아온 집이었다. 남편 보내고 아들 떠나고 며느리 와도 끝까지 버티다가 등을 돌리고 나니 내 손에 남은 건 이 낡은 집 한 칸뿐이었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이 있다는 게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다. 그래도 길바닥은 아니다. 내 명의 집이 있다. 이 말을 속으로 수십 번씩 되뇌면서 그날도 나는 시장에서 세일하던 배추 2포기랑 할인 코너에서 건진 두부 한 모를 들고 헐거운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고 있었다. 손잡이는 오래전에 벗겨진 페인트 자국이 반질반질해져 있었고 발 디딜 때마다 계단이 살짝씩 흔들렸다. 에휴, 이놈의 집도 참 오래 버틴다. 중얼거리며 올라가는데 그때였다. 각 집 현관문마다 붙어있는 붉은 글씨의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낯익은 양식의 종이었다. 구동구역 재개발 사업 주민 설명회 통보. 굵은 제목이 마치 빨간 딱지처럼 눈에 박혔다. 재개발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예전에도 한번 재개발 얘기가 돌았다가 흐지부지 끝난 적이 있었다. 그때도 사람들은 들떠서 보상금이 어떻다, 평수가 어떻다, 이 동네가 이제 뜬다, 한참을 떠들어댔다. 그러다 흐지부지 되자 그 흥분이 고스란히 허탈과 욕으로 바뀌었다. 장바구니를 겨우 끌고 집 문을 열어 들어와 배추를 싱크대 옆에 내려놓는데 현관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쩌렁쩌렁 들려왔다. 김 여사, 집에 있지? 나야. 나! 나는 한숨 섞인 소리로 대답했다. 아이고, 정숙이 언니, 또 무슨 일이야? 숨도 안 고르고 문을 열자마자 언니는 이미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방금 떼어온 듯한 빨간 안내문이 들려 있었다. 야, 그 빨간 종이 봤지? 또 재개발이래. 아침부터 시커먼 옷 입은 것들이 층층이 붙이고 다니더라니까. 봤어. 뭐, 잘해준다는 둥, 집값 오른다는 둥, 또 그런 소리겠지 뭐. 에이, 집값은 무슨, 결국 가진 놈들만 더 가져가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또 더 바깥으로 밀려나고. 정숙, 언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재개발이라는 말은 가진 사람에겐 기회지만 가진 게 집 한 칸뿐인 사람에겐 언제든 그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그래도 뭐 나이도 들고 계단도 힘들고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나. 내가 어설프게 농담을 건네자 언니가 콧방귀를 뀌었다.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딘지지. 여기서 밀려나면 우리 어디까지 더 밀려나야 되는지 생각하면 나는 재개발 소리만 들어도 속이 뒤집어져. 언니는 안내문을 접었다 폈다 하며 투덜거리다가 결국 한숨만 길게 내쉬었다. 야, 그래도 일단 설명회는 같이 가보자. 이런 건 혼자 가면
말도 못하고 쫓겨나.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같이 가보자고. 언니를 돌려보내고 문을 닫으니 집 안이 이상하게 더 좁아진 것 같았다. 배추 잎을 떼어내다가도 자꾸 빨간 안내문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저녁이 되자 갑자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처럼 굵은 빗줄기가 깜빡이던 가로등 불빛에 하얗게 흐려놓았다. 천둥까지 뒤섞인 빗줄기가 창틀을 때리고 바람이 낡은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다. TV에서는 재개발 소식이 또 흘러나왔다. 땡땡구 땡땡동 재개발 구역이 본격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낡은 주택을 헐고 30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뉴스 화면에는 헐릴 예정이라는 다른 동네의 낡은 집들이 비쳤다. 어딘가 우리 동네와 비슷한 골목, 비슷한 계단, 비슷한 옥상. 나는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툭 꺼버렸다. 그래, 너희는 좋겠다. 새 아파트 들여다 놓고 분양만 잘 되면 돈이 쏟아지겠지. 어디에선가 박수와 환호가 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집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랑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만 가득했다. 혼잣말이 허공으로 흩어질 때였다. 갑자기 집 안에 낯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 밤중에 누구지? 나는 자동으로 벽시계를 올려다봤다.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택배가 올 시간도 아니고 나를 찾아올 사람도 딱히 없었다. 잠깐 멈칫한 사이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길고 조심스러운 느낌이었다. 마치 망설이다가 누른 손가락이 떼지 못한 듯한 소리.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면서 슬리퍼를 끌고 현관으로 갔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복도 불빛만 얇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현관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보았다. 문고리에 안전고리를 채운 채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문 앞에는 비에 흠뻑 젖은 소년 하나가 서 있었다. 머리는 빗물에 이마에 찰싹 붙어 있고 산티나는 운동화는 축축히 젖어 물이 뚝뚝 떨어졌다. 얇은 후드 집업은 이미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여기 김말순 할머니 사시나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한번 훑어봤다. 혹시 뒤에 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계단 모퉁이에 누가 있는 건 아닌지. 여기 맞는데 넌 누구냐? 소녀는 나를 한번 힐끗 올려다봤다가 다시 고개를 푹 숙였다. 그 혹시 김말순 할머니 맞으세요? 맞다. 내가 김말순이다. 근데 넌 누가 보냈냐? 소녀는 손에 쥐고 있던 가방끈을 더 꽉 쥐었다. 손등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저 죄송한데요. 잠깐만 비 좀 피하면 안 될까요? 진짜 잠깐만 있어도 돼요. 금방 나갈게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밤에 모르는 애를 집안에 들이라고 하나. TV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던 뉴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신종사기, 신종납치, 뭐 별게 다 있다는데 문 열어줬다가 봉변당했다.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내보았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서 비를 피하겠다는 거냐? 소년의 입술이 달싹였다가 작게 닫혔다. 한참 있다가 겨우 대답이 나왔다. 없어요. 딱 한마디였다. 울지도 않는데 그 말이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없긴 왜 없어? 아버진 어디 있고 어머닌 어디 계시냐고. 소년이 자기 입으로 말하기도 싫다는 듯 내 듣기에도 힘든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안 계세요. 아버지는 1년 전에 사고로, 어머니는 보름 전에 돌아가셨어요. 거짓말 치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동정심을 사고 싶은 것 같지도 않았다. 그냥 이미 다 울어버린 애 목소리였다. 미세하게 떠는 어깨만이 그 말이 진짜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문 잠가라, 조심해라 하던 동네 사람들 말보다 젖은 아이 어깨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일단 들어와라. 거기 서 있으면 감기 걸리겠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왔다. 나는 투박하게 내뱉듯이 말하고 문을 조금 더 열어주었다. 안전고리를 풀자 빗소리가 더 크게 밀려 들어왔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다. 축축한 양말에서 질퍽질퍽 소리가 났다. 현관 바닥에 빗물이 동그랗게 번졌다. 이리 와서 앉아봐. 수건 좀 가져올게. 나는 방문 쪽에 걸어두었던 수건을 하나 꺼내와 소년에게 내밀었다. 너는 이름이 뭐냐? 소년이 수건으로 머리를 문지르다가 멈추고 작게 대답했다. 강지우요. 16살이에요. 16이면 이 시간에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집은 어디고? 한참 돌아다니다가요. 여기 주소를 찾아서 왔어요. 주소를 찾아왔다고? 누가 알려줬는데? 소녀는 가방을 뒤적더니 구겨진 작은 메모지 하나를 꺼냈다. 젖어서 군데군데 번진 종이였다. 이거 엄마가 마지막에 주고 간 거예요. 메모지에는 빗물에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땡땡구 땡땡동 빌라 302호 김말순 할머니. 어라, 내 이름이네. 이 주소, 내 엄마가 적어준 거냐? 네. 병원에서 숨이 많이 가빠졌을 때 제 손을 잡고 이 주소를 꼭 쥐어주셨어요. 소녀는 잠깐 숨을 골랐다가 자기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듯 지어 말했다. 지후야, 엄마가 잘못한 것도 많고 외할머니가 나를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정말 힘들면 이 주소로 가봐. 문 두드리고 이름 말해봐.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외할머니라는 말이 오래 묻어둔 상자를 억지로 여는 열쇠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목이 바짝 말라 침을 꿀꺽 삼켰다. 너 엄마 이름이 뭐냐? 소년이 조심스럽게 내 눈을 보며 말했다. 이미소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건 내 아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여자, 내가 내 입으로 듣단 계집이라고 부르며 내쫓았던 그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아들이 집을 나가던 날 현관 앞에서 소리치던 내 목소리가 갑자기 귀에 살아났다. 가난하면 사랑도 사치다.
내가 이 여자랑 같이 사는 순간 우리 인연은 끝이야. 그 말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내 가슴 한가운데를 다시 내려 찍는 것 같았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저 죄송해요.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소년이 눈치를 보며 일어나려고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아이 팔을 살짝 붙잡았다.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플 거다. 저 진짜 괜찮아요. 그냥 비만 피하고 가도 돼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어. 비 피하려면 속도 좀 채우고 가야지. 여기 잠깐 앉아 있어라. 라면 하나 끓여줄 테니까.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였다. 라면 2개를 한 번에 넣을까 하다가 평소처럼 하나만 넣고 계란을 다 깨 넣었다. 많이 먹지도 못하겠지 하는 생각과 그래도 부족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김치 몇 조각을 꺼내 작은 접시에 올리고 모락모락 올라오는 라면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국물 떠먹는 소리, 창밖 빗소리가 묘하게 섞였다. 천천히 먹어라. 목에 걸리겠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근데 맛있어요. 집 냄새도 좋고요. 집 냄새 좋다는 말이 괜히 가슴을 콕 찔렀다. 집이라는 말을 이 아이는 얼마나 오래 못했을까. 라면을 반쯤 비웠을 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죄송한데요. 이거 엄마가 꼭 할머니께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지우는 가방 속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양손으로 들고 있었다. 저는 아직 안 읽어봤어요. 엄마가 이건 외할머니 눈으로만 읽어야 한다고 해서요. 봉투 겉에는 띠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다. 받는 사람 김말순 어머님께.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다. 종이에서 병원 소독약 냄새 같은 것이 나는 것 같았다. 편지지? 위 글자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미수입니다. 이렇게 편지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싫어하신다는 것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어머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며느리라는 것도요. 그래도 제가 고마웠던 건 어머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만큼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준 씨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이다. 지금은 화나 계시지만 언젠가 오해가 풀릴 날이 올 거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님, 저는 이제 제 몸 상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우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언젠가 꼭 한번 찾아가 보라고. 혹시 어머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이 아이에게 외할머니라는 존재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어머님,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원망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부디 이 아이만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소중한 생명일 뿐입니다. 감히 이런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미수 올림. 그리고 곧 글자가 눈물에 번지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해야 할 말인데 편지 송며느리가 먼저 하고 있었다. 지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척 코끝을 훌쩍이고 말했다. 괜찮다. 괜찮으니까 얼른 씻고 자라. 내일 우리 같이 갈 데가 있으니 같이요? 어디요? 동사무소. 네가 누군지 세상에 다시 한번 제대로 알려야지. 그래야 나도 남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노인네들 입이 얼마나 가벼운데. 지우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손자로 데리고 살 거면 이 애가 누군지부터 제대로 정리해야지. 남들 소문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하러 가는 거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물이 말라 버릴 때까지 편지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결국 베개맡에 올려두었다. 전장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자리를 옮겼다. 나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서준아, 미소야. 너희가 이 애를 내게 데려 보낸 거냐?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겨우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다. 부엌에 나와 밥솥 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이 훅 올라왔다. 둘이 먹겠다고 밥 하는 날이 또 오네 하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얼얼해졌다. 지우는 내 식탁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다. 많이 먹으렴. 밥 많이 먹으면 힘이 나니까. 네. 이렇게 든든하게 먹어본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나는 지우가 밥을 먹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말했다. 그래, 힘내서 동사무소 가서 싸움 좀 해보자. 싸움이요? 그래, 싸움이지. 늙은이도 싸울 땐 싸워야지. 안 그러면 남 좋으라고 맨날 밀려난다. 지우가 작게 웃었다. 할머니, 좀 멋있어요. 말로만 멋있지. 진짜 멋있어? 얼른 씻고 준비해라. 동사무소 아침부터 사람 많다. 지우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가방 안을 한 번 더 확인했다. 등본, 신분증, 구청에서 온 사망 통지서, 각종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으면서 손이 자꾸 떨렸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우리 번호가 불렸다. 54번, 이번 창구입니다. 54번 민원인. 우리는 나란히 창구 앞으로 걸어갔다. 지우는 내 옆에서 밥 한 끈을 꼭 쥐고 있었다. 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창구 직원이 무표정하게 물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 습관처럼 던지는 말투였다. 저기, 이해가요. 부모가 다 죽고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외할머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지우가 옆에서 작게 덧붙였다. 네,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직원이 조금 진지해진 얼굴로 모니터를 보기 시작했다.
네. 보호자가 없어서요. 시설 얘기도 나와서. 나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그래서요. 시설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왔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아, 네. 일단 학생 신원과 가족 관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요? 네. 잠시만요. 공무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잠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한숨 비슷한 소리가 새어 나왔다. 현재로서는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동복지시설로 입소 안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라니요. 내가 있는데 내가 외할머니라니까요. 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할머님 연세가 내 연세가 왜요? 직원이 살짝 당황한 얼굴로 설명을 이어갔다. 나이가 많으신 보호자분의 경우 나중에 또 보호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요. 그래서 보통은 시설을 우선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저 시설 안 가고 싶어요. 저 학교도 다니고 싶고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 학생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때 옆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보호자 지정 관련 상담이시면 잠깐 제 쪽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약간 피곤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사무소에서 무료 법률 상담 맡고 있는 한유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잠깐 따로 앉아서 말씀 나눌까요?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변호사 한 무슨 씨요? 근데 변호사님이 왜? 예. 일단 알겠어요. 우리는 변호사를 따라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우가 의자 모서리에 살짝 걸터 앉았다. 상담실에 둘러앉으니 어젯밤에 읽었던 편지 생각이 다시 밀려왔다. 우선 할머님과 학생 상황을 좀 들어볼게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나는 천천히 하나씩 말을 꺼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집을 나가고 며느리랑 싸우고 구청에서 사망 통지서가 온 이야기까지 둘 다 세상 떠났다고 그렇게 통지가 왔어요. 지우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빠는 1년 전에, 엄마는 보름 전에요. 그 뒤로 혼자 있다가 엄마가 남긴 주소 보고 여기 온 거예요. 변호사가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강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할머님 집은 할머님 명이신가요? 그래요. 남편이 죽으면서 이 집 한 채만 남겨놔서 그거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위치가 땡땡구 땡땡동 재개발 구역이죠? 나는 흠칫했다. 예. 그래서 요즘 부동산에서 자꾸 찾아와요. 지금 안 팔면 손해라느니, 나이도 많으신데 빨리 정리해야 한다느니. 변호사가 메모를 잠깐 보다가 우리를 다시 바라봤다. 혹시 어떤 서류에 도장 찍으신 건 없으세요? 사전 동의서라든지 협의서라든지. 아직은 안 찍었어요. 사전 협의서라고 들이밀던데 요즘 사기도 많고 노인네 돈 떼먹는 건 아닌가. 느낌이 영 그래서. 변호사의 표정이 조금 좋아졌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게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서류예요. 사전 협의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싸게 집을 넘기는 계약의 일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네, 특히 할머님처럼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곧 돌아가실 텐데 지금 정리해야 한다고 겁주면서 서명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자기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다. 어제 그 사람이 딱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도 곧 정리할 나이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럼 더더욱 서명하시면 안 됐죠. 정말 잘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비 오는 밤 초인종 소리가 괜히 무서운 소리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어렴풋이 느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집을 지키고 이 애를 지키기 위한 진짜 시작이라는 걸.